예, 재무부동산과 통계 5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4주차 강의 내용을 좀 복습을 했고요. 그리고 정량적 측정 가운데 위치의 척도, 그 가운데 이제 평균하고 중앙값을 살펴봤습니다. 조금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조금씩 늦어지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최빈값서부터 다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강의안 이고요. 그리고 이게 몇 쪽이냐 하면은 31쪽입니다. 그래서 최빈값이라고 하는 거 영어로 이제 모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앙값 미디언을 MD라고 표현했듯이 최빈값도 이제 MO라고 해가지고 그 미디언 MD하고 좀 뭐랄까요? 구별을 하려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최빈값은 쉽죠. 관측치 중에서 발생하는 빈도가 도수가 가장 많은 값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2-14에서 5개 강좌 자료 봤는데요. 요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46이라고 하는 관측치가 두 번 나타나요. 그래서 46이 최빈값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졸업생 12명 대졸 채용 자료 보면은 2,880만 원이 두 번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생 12명의 대졸 채용 자료에서 최빈값은 2,880만 원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최빈값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관측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최빈값이 둘 이상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최빈값이 둘이면 바이모덜, 그리고 셋 이상이면 멀티모덜,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최빈값이 셋 이상이다라고 하면 그 최빈값 가지고 자료의 중심 위치를 설명하는 거 이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모델은 정말 잘 쓰이지 않고요. 최빈값이 하나이거나 둘인 것 이런 게 많이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최빈값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정성적 자료, 특히나 명목 자료인 경우에는 그때는 평균과 중앙값이라고 하는 게 혹시 존재한다라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고요. 대부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이라 중앙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최빈값 가지고 이제 중심 위치를 측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주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조금 전에 했던 그 자료의 위치, 특히나 이제 중심 위치를 나타내주는 척도 세 가지 했었는데요. 평균, 중앙값, 최빈값 계산하는 거, 이거 나중에 이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치를 나타내주는 또 척도가 백분위수, 그리고 4분위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백분위수 먼저 할 텐데요. 자, 백분위수는 이제 퍼센타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앞서 따가지고 그냥 뭐 스몰 p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요. 뭐 스몰 p 안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스몰 p가 보통은 이제 다른 걸 또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뭐 확률을 갖다 의미할 때도 이제 스몰 p 또는 뭐 라지 p, 라지 pr, 라지 p하고 스몰 r 해서 pr 해서 이제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백분위수는 이제 뭐 p라고 하는 거, p라고 이제 스몰 p라고 표현을 하긴 하지만은 여기서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백분위수는 관측치를 크기 순서로 쭉 정렬해서 100등분했을 때 각 등분점에 위치하는 관측치이다. 그래서 백분위수는 관측치 수가 가장 작은 수부터 가장 큰 수까지 퍼져 있는 정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분위수 그다음에 4분위수, 또 10분위수, 5분위수, 뭐 이런 것도 이제 또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00분위수인데요. 자, 일반적으로 P분위수 또는 이제 이걸 P번째 100분위수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뭐 P분위수라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50분위수, 40분위수, 35분위수, 뭐 27분위수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P분위수 또는 P번째 100분위수라고 하는 것은 이 값보다 같거나 작은 관측치의 비율이 적어도 P%이고 같거나 큰 관측치의 비율이 적어도 100-P%인 값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해서 어떤 자료에서 P분위수보다 작은 관측치가 약 P%이고 P분위수보다 더 큰 관측치가 대략 100-P%이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어떤 학생의 수능시험 점수가 70분위수이다. 70번째 100분위수이다 라고 하면 그때 그 수능시험 응시생의 전체 수능시험 응시생의 70%는 이 학생의 점수보다 낮고 그다음에 나머지 30%, 100에서 70 빼준
30%는 이 학생의 수능 점수보다 더 높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런데 피분위수 계산하는 거 이게 이제 좀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은 다시 조금 설명이 나오긴 하겠지만은 사실 뭐 이렇게 해야만 한다, 이렇게 해서 구한다라고 하는 게 딱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피분위수를 계산한다 또는 피번째 백분위수를 계산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측치를 오름차순으로 쭉 정렬합니다. 그러니까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 오름차순 정렬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지수 i를 구합니다. 그래서 i는 p 오버 100 곱하기 n 해가지고 이렇게 구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p는 그 p번째 백분위수 할 때, p 분위수 할 때 그 p고요. 그 다음에 스몰 n은 관측치 숫자겠죠. 그래서 이렇게 p를 100으로 나눠주고 관측치의 수 곱해가지고 지수를 갖다 구합니다. 그래서 지수 i를 구하는데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수 i가 정수이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소수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i와 i 플러스 1의 위치에 있는 관측치를 평균한 것이 피분위수입니다. 그러니까 지수 i가 정수이다라고 하면 i번째 관측치와 i 플러스 1번째 관측치 평균 낸 것이 피분위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수를 구했는데 그 지수 i가 정수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때는 정수가 아니니까 소수점으로 나온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그 소수점을 갖다 절상을 한 위치에 관측치가 피분위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절상 그러면은 우리가 뭐라고 배웠을까요? 올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올림은 0.5보다 크면은 뒤에 있는 수가 되고 0.5보다 작으면 앞에 있는 수가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라고 하면,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올림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무조건 그 다음 숫자가 됩니다. 소수점 이하 자리가 나오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졸업생 12명 대졸 초임 자료에서 85분위수를 한번 구하는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료를 오름차순을 정렬하는데 이거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2,710만 원서부터 3,325만 원까지 오름차순을 정렬하고요. 이게 첫 번째 단계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지수 i를 구합니다. 그래서 지수 i는 p 오버 100 곱하기 n이었죠. 그래서 p 대신에 85분위수 구하는 거니까 p 대신에 85를 넣고요. 그다음에 스몰 n은 자료에 속한 대졸초임 자료에 속한 관측치 숫자가 12개니까 12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85를 100으로 나눠주고 12를 곱해주면 10.2라고 하는 지수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지수는 이렇게 구한 지수는 정수가 아니죠. 그래서 세 번째 단계에서 지수 i가 정수가 아니니까 절상을 합니다. 올림을 합니다. 10.2 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올림을 한다라고 하면은 12이 되겠죠. 그래서 85분위수는 11번째 관측치, 11번째 관측치 요거죠. 요거 3,130만 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다른 거 하나 또 해볼까요? 대졸 초임 자료에서 50분위수를 구한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자, 50분위수 구한다라고 하면 자료를 일단 오름차순을 정렬해 놨습니다.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지수 i를 구하면 되죠. 그래서 지수 i는 p 오버 100 곱하기 n인데 여기서 분자에 있는 p가 50이고요. 그 다음에 스몰 n은 12개입니다. 그래서 50을 100으로 나눠주고 12를 곱해주면 6이라고 하는 지수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셋째 단계에서 지수 i가 정수죠. 정수니까 50분위수는 6번째 위치한 관측치 그리고 7번째 위치한 관측치 두 값의 평균으로다가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6번째 위치하고 있는 값이 2,890만 원 그리고 7번째 위치하고 있는 관측치가 2,92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둘의 평균 내면 2,905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예, 중앙값 구할 때도 이거 가지고 이 자료 가지고 구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그때 구해보지는 않았나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50분위수는 중앙값하고 항상 일치합니다. 그래서
중앙값 구할 때 그냥 그 중앙값 구하는 그 산식이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 50분위수 구하는 방식 이용해가지고 구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나오는 게 4분위수입니다. 그래서 아까 100분위수는 100등분 했을 때 각 등분점에 위치하고 있는 관측치다라고 했는데 4분위수는 4등분 했을 때 각 등분점에 위치하는 관측치입니다. 그래서 4분위수는 1사분위수, 2사분위수, 3사분위수가 나오고요. 1사분위수는 Q1, 그리고 2사분위수는 Q2, 3사분위수는 Q3라고 해요. 왜 Q를 붙이냐면은 4분위수 자체가 영어로 퀀타일이라고 해가지고 앞자가 Q라서 이렇게 Q1, Q2, Q3라고 합니다. 자, 4분위수는 이제 특정한 100분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사분위수 같으면 25분위수, 그러니까 25번째 100분위수, 2사분위수는 50분위수, 그러니까 50번째 100분위수, 이게 중앙값이라고 아까 또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3, 4분위수는 75분위수. 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4분위수 구할 때는 아까 100분위수 구하는 계산 방식 그걸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계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그러면은 Q1, Q2, Q3 해가지고 1사분위수, 2사분위수, 3사분위수가 있는데, 자, 1사분위수보다 더 적은 요 구간에 속하는 관측치의 비율이 25%가 되고요. 1사분위수부터 2사분위수까지 요 둘 사이에 속해 있는 관측치의 비율이 또 정확하게 25%가 됩니다. 2사분위수와 3사분위수 사이에 속한 관측치의 비율이 또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25%가 되고요. 그리고 Q3, 3사분위수보다 더 큰 관측치의 비율이 또 25%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관측치를 4분의 1씩 나눠놨을 때, 25%씩 나눠놨을 때, 그때 그 등분점, 그렇게 구분하는 등분점에 위치하고 있는 관측치를 1사분위수, 2사분위수, 3사분위수, 4분위수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졸업생 12명 대졸체임 자료 가지고 4분위수를 한번 또 구해보자고요. 1사분위수부터 3사분위수까지 구하는데요. 자, 1사분위수는 25분위수, 25번째 100분위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오름차순을 쭉 정렬을 해 놓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 25분위수 구하기 위해 1사분위수 구하기 위해서 지수 i를 구합니다. 그래서 지수 i는 p 오버 100 곱하기 n인데 여기서 25분위수 구하는 거니까 p 대신에 25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스몰 n 대신에 12개를 넣어주면 되죠. 해서 구하면은 3이라고 하는 값을 지수값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지수가 세 번째 단계에서 지수 i가 3이죠. 정수예요. 정수니까 25분위수는 세 번째 관측치 그리고 네 번째 관측치, 그거보다 하나 더 큰 네 번째 관측치의 평균. 세 번째 관측치는 2,850만 원, 그리고 네 번째 관측치는 2,880만 원이니까 이 둘의 평균 내면은 2,865만 원이다. 이게 1사분위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2사분위수는 50분위수예요. 중앙값이에요. 아까 구했죠. 구했으니까 그냥 지나갑시다. 그래서 2사분위수는 여섯 번째 관측치, 일곱 번째 관측치 평균 2,905만 원입니다. 자, 3, 4분위수는 75분위수예요. 75번째 100분위수거든요. 그래서 지수 i를 구하면 P 대신에 75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스몰 n 대신에 12, 12명이니까 12명 넣어주면은 이제 9라고 하는 값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참 마찬가지로 지수 i가 지수값이 9라고 하는 정수를 가져요. 정수예요. 그러니까 9번째 관측치, 10번째 관측치의 평균, 그게 바로 이제 3, 4분위수 또는 75분위수이다. 9번째가 2,950만 원이고요. 10번째 관측치가 3,05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 둘의 평균 내면 3천만 원. 이게 바로 이제 75분위수 또는 3, 4분위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 4분위수 아까 구한 게 2,865만 원, 2, 4분위수 2,905만 원, 3, 4분위수 3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등분점 딱 Q1, Q2, Q3 해놓으면 Q1보다 적은 관측치가 3개, Q1과 Q2, 1사분위수와 2사분위수 사이에 있는 관측치가 3개, 2사분위수 Q2와 3사분위수 Q3 사이에 있는 관측치가 또 3개, 그리고 3사분위수 Q3보다 더 큰 관측치가 또 3개예요. 그래서 각각 비율이 12개 중에 3개씩
그러니까 25%씩이다라고 하는 거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4분위수를 25분위수, 50분위수, 75분위수로 정리하고 4분위수는 이제 100분위수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제 계산을 했죠. 근데 100분위수 구하는 방식이 100분위수 계산하는 게 이 방식하고 다른 방식을 또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4분위수 구할 때도 이제 좀 차이가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4분위수 계산하는 목적은 자료에 포함된 관측치를 똑같이 4등분하고 각 등분점에 위치한 걸 4분위수라고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만약에 5분위수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 그때는 자료에 속한 관측치를 똑같이 5등분하고 그리고 각각의 등분점에 위치한 각각의 등분점에 위치한 숫자를 5분위수이다. 뭐 첫 번째 5분위수, 두 번째 5분위수, 세 번째 5분위수, 뭐 네 번째 5분위수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그래서 100분위수와 4분위수 계산하는 것도 이제 실습할 때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이제 그 위치와 관련해 가지고 순위 찾는 거, 그 다음에 백분율 계산하는 거 이걸 한꺼번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위 찾는 걸 순서를 찾는 걸, 그러니까 크기 순서 찾는 거, 그거 이제 한 가지 정말 방법이 있고요. 순위와 백분율을 한꺼번에 계산하는 것도 이제 한 가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실습을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위치의 척도는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변동성의 척도라고 하는 걸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변동성의 척도라는 걸 가지고 이제 자료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또는 자료가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지 그걸 이제 한번 측정하는 척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의 척도에는 범위, 4분위수 범위 또는 4분 편차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분산과 표준 편차, 변이 계수. 여기서 우리 많이 들어본 건 분산과 표준 편차이죠. 근데 또 솔직히 많이 들어본 거 범위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시험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뭐 이런 거 물어보죠. 뭐 시험 범위 뭐 몇 쪽이야?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때 범위입니다. 그래서 범위는 영어로 정말 레인지라고 하고요. 그래서 R이라고 약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에서 가장 큰 값, 최대값이죠. 그다음에 가장 작은 값, 최소값이죠. 그래서 이 둘의 차이를 갖다가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준 그 차이를 갖다가 범위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최대값은 보통 Xmax라고 쓰고요. 최소값은 Xmin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맥스 그러면은 가장 큰, 그 다음에 이제 민 그러면 가장 작은 뭐 그런 의미라서 이제 이렇게 써요. 그래서 범위는 굉장히 단순하죠. 그래서 단순하지만 변동성의 척도로 쓰이는 한 가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졸업생 12명 대졸초임 자료 보시면은 크기 순서로 이렇게 쭉 해놨어요. 정리를 아까 해놨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최대값이 3,325만 원, 요놈이죠. 그리고 최소값이 2,71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둘의 차이 계산해 보면 얼마가 되냐면 615만 원. 이게 이제 대졸초임 자료에 있어서의 범위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런데 범위는 가장 계산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의 척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계산하는 게 가장 편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많이 활용을 안 하겠죠. 그래서 오로지 두 개의 관측치만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그거 말고 다른 거에는 관심은 없어요. 다른 그 관측치는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문제점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상치가 있는 경우에 그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게 1, 2, 3, 4, 5 이렇게 편하니까 1, 2, 3, 4, 5 정말 자료를 많이 예를 드는데요. 자, 1, 2, 3, 4, 5가 있다. 최대값 5, 최소값 1이죠. 그래서 1, 2, 3, 4, 5, 1, 2, 3, 4, 5만 가지고 하면 좀 그러니까 1이 하나 있고요. 2가 2개 있고 3이 3개 있고 4가 2개 있고 5가 하나 있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1, 2, 2, 3, 3, 3, 4, 4, 5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최대값 5, 최소값 1이에요. 그러니까 범위는 4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몇 개의 자료가 있었죠? 두 개, 그, 4개, 5에서 9개 관측치가 있었잖아요. 1, 2, 2, 3, 3, 3,
4, 4, 5 해가지고 9개 관측치가 있었는데 마지막 9번째 관측치가 5가 아니라 100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1, 2, 2, 3, 3, 3, 4, 4, 100이에요. 범위는 최대값 100에서 최소값 1을 빼준 거 99가 되거든요. 근데 솔직히 1, 2, 2, 3, 3, 3, 4, 4, 5나 1, 2, 2, 3, 3, 3, 4, 4, 100이나 이게 뭐 저 자료 보면은 뭐 이게 뭐 둘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해 보기 어렵죠. 그런데 범위를 가지고 흩어져 있는 정도, 변동성을 측정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특이값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 특이값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가 5다라고 하면 그때 범위가 4인데요. 근데 맨 끝에가 100이다라고 하면 범위가 99가 돼 버려요. 22배 아니죠. 22배가 아니죠. 20 몇 배예요? 26배도 더 되죠. 25배도 더 되죠. 24배가 더 되고 25배 가까이 되죠. 그래서 굉장히 범위가 커진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특이값이 있는 경우, 이상치, 아웃라이어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범위가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또 있어서 결국은 뭐겠어요? 많이 활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4분위수 범위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얘를 4분 편차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4분위수 범위 그러면 인터퀀타일 레인지 그래서 IQR 인터퀀타일 레인지 앞자 따서 IQR이라고 표현하고요. 4분 편차라고 했을 때는 쿼타일 디비에이션인데 얘를 그냥 Q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여기서는 IQR이라고 표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4분위수 범위 IQR은 3, 4분위수 Q3에서 1, 4분위수 Q1을 빼준 그 차이를 갖다가 4분위수 범위 또는 4분 편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50% 자료에 대해서만 범위를 측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범위는 최대값에서 최소값 빼준 거잖아요. 근데 이 4분위수 범위는 그 양쪽 사이드에 있는 25%를 빼버리고 중앙에 있는 50%의 관측치만 가지고 가장 큰 값에서 가장 작은 값을 빼준 거. 그게 바로 이제 4분위수 범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면은 4분위수 범위는 범위하고는 좀 다르죠. 범위는 특이값이 존재할 때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아요. 4분위수 범위는 끝에 있는 25%씩의 관측치는 25% 비율의 관측치들은 없애버리고 그 나머지만 가지고 범위를 측정해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상치 특이값 아웃라이어의 영향을 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고요. 졸업생 12명 대졸 취임 자료에서 보면 3, 4분위수는 3천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1, 4분위수는 2,865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빼주면은 135만 원이라고 하는 4분위수 범위 또는 4분 편차를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도 보면은 이쪽 왼쪽에 있는 3개, 즉 25% 버리고 오른쪽에 있는 가장 큰 쪽에 있는 그 3개, 25% 버리고 나머지 가운데 있는 50%, 즉 6개의 관측치만 가지고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물론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쪽 양 사이드에 있는 그러니까 정말 이상하게 크거나 이상하게 정말 작은 값, 이상치, 특이값, 그다음에 아웃라이어라고 불리우는 그놈의 영향을 좀 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변동성의 척도 또는 사암포도의 척도는 분산입니다. 그래서 분산은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했을 때 각 관측치와 산술 평균의 차이를 구하고요. 각 관측치와 산술 평균의 차이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편차라고 불러줘요. 그리고 그 편차를 제곱을 합니다. 제곱을 하고 평균을 계산한 값이 바로 분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편차를 구하고 편차의 제곱을 구하고 그다음에 편차의 제곱을 몽땅 다 합쳐서 그 관측치의 개수로 나눠주면은 그게 이제 편차 제곱의 평균이거든요. 그래서 편차 제곱의 평균 또는 편차 제곱의 합을
관측체 숫자 n으로 나눠준 것,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분산은 이제 많이 구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각각의 관측치, 뭐 첫 번째 관측치, 뭐 여기서는 I 번째 관측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그놈하고 평균, 표본이라고 치면 표본 평균은 x 바니까 그 차이를 갖다가 즉 xi에서 x 바 빼준 거 그놈을 갖다가 엄밀하게는 평균으로부터의 편차라고 하고요. 줄여서 그냥 간단하게 편차라고 또 불러줍니다. 그래서 편차를 영어로 이제 devi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편차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그 관측치에서 평균 빼준 크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첫 번째 관측치에서 얘는 저거네요. 모집단이네요. 표본 가지고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 관측치에서 표본 평균 빼준 거. 이게 첫 번째 관측치의 편차예요. 그놈을 제곱해주고요. 제곱해주고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관측치의 편차예요. 얘가 두 번째 관측치에서 두 번째 관측치에서 표본 평균 빼준 거. 그게 두 번째 관측치의 편차고 제곱을 또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다 더해주고요. 그래서 모 분산 구할 때는 다 더해주고, 그다음 관측체 개수, 모집단이니까 스몰 n개로 나눠가지고 이제 구하면 그 모 분산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표본 분산은 스몰 n개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스몰 n 마이너스 1개로 나눠줍니다. 이거 좀 뭔가 이상하기는 하죠. 근데 왜 스몰 n 마이너스 1로 나눠주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표본의 분산을 가지고 뭘 갖다가 추리해내려고 하는 거냐면은 모집단의 특성을 추리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수를 추리해내는데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주는 수치, 모수를 추리해내는데 이 표본의 분산을 주로 이용을 하거든요. 그럼 모수를 잘 추정해 줄 수 있는, 잘 추리해낼 수 있도록 표본의 분산을 구하면 그게 훨씬 더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학자들이 열심히 해보니까 스몰 n으로 나눠준 것보다는 스몰 n-1로 나눠졌을 때 그때 더 훨씬 효율적으로 추리를 해낼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표본 분산 구할 때는 평균을 구하는 개념이긴 하지만 즉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그런 개념이긴 하지만 그런 의미이긴 하지만 스몰 n 개가 아니라 스몰 n 마이너스 1개로 나눠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5개 강좌 아까 46명, 54명, 42명, 46명, 32명. 여기 이제 그 표본 평균을 구해봤었어요. 표본 평균이 44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편차를 구하고 그래서 첫 번째 강좌는 46명이니까 44명 빼주면 표본 평균 44명 빼주면 2명이 되고요. 편차 구하죠. 그다음 편차 제곱을 또 구해요. 2의 제곱은 4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좌 같으면 학생 수가 54명이에요. 평균이 44명이니까 편차는 10명이 되고요. 제곱해주면 100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명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상한 단위이긴 한데요. 얘는 편차는 10명이지만 편차 제곱은 100명 제곱이 되는 거예요. 100명 제곱. 그러니까 단위가 명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강좌 같은 42명이고 평균은 44명이니까 편차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마이너스 2명, 이게 편차가 돼버려요. 마이너스 2의 제곱도 4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편차 제곱을 갖다가 전부 다 구하고요. 전부 다 합치면 2, 5, 6이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걸 뭘로 다 나눠줘야 되죠? 예, 스몰 n 마이너스 1개로 나눠줘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스몰 n 마이너스 1개로 나눠줘야지 이게 표본의 분산이에요. 그래서 5개가 있으니까 표본의 속한 관측치가 5개가 있으니까 5 빼기 1, 4로 다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256 나누기 4 하면 60넷이라고 하는 그래서 정확하게 단위는 명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분산값을 표본 분산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졸업생 12명 대졸충 자료 가지고도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보세요. 중간시험 문제 나옵니다. 네, 그래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구하는데요. 자, 구집이 왜 편차의 제곱을 해가지고 평균을 내느냐라고 했을 때, 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편차의 합을 내면 되지. 그러니까 편차의 평균을 내면 어떨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편차의 평균은 0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편차의 합이 0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러냐? 평균의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 대졸 초임 대학 강좌 5개 자료 가지고 보시면 편차 첫 번째 관측치 편차 2, 두 번째 관측치 10, 세 번째 관측치 편차 마이너스 2, 네 번째 관측치 2, 그리고 다섯 번째 관측치 마이너스 10이에요. 얘를 더하면은 빵이 됩니다. 그래서 편차의 합은 항상 0이 나와요. 그러니까 편차의 합 가지고 변동성을 측정할 수 있다? 못합니다. 그래서 편차의 합은 0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즉 양의 편차하고 음의 편차가 서로 상쇄가 돼서 정확하게 0이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은 편차에다가 편차가 플러스 나오고 마이너스 나오고, 그러니까 양의 크기도 나오고 양의 편차도 나오고 음의 편차도 나와서 서로 상쇄돼 버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편차에다가 절대값을 취하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한 척도를 갖다가 변동성의 척도를 평균 절대 편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루진 않지만요. 그래서 그런 거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남는 거 뭐냐? 편차 제곱을 해가지고 평균을 구한다. 또는 편차 제곱을 해서 합계를 구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상쇄돼서 날아가 버리는, 결국 0이 돼 버리는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산의 단위는 원래 자료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아까 5개 강좌 같으면은 분산 원 자료 로우 데이터의 그 단위는 명이었죠. 근데 분산의 단위는 명제곱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제곱이 돼 버리니까 이걸 분산이 수치값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석하거나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2개 이상의 변수에 대한 변동성의 크기를 분산이 잘 나타내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분산이 크다라고 해가지고 변동성이 크다, 그러니까 분산이 큰 변수가 꼭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텐데요. 자, 분산은 범위하고 비교를 해보면, 범위나 4분 편차도 그렇죠. 4분위수 범위도 그렇고, 범위나 4분위수 범위는 오로지 2개의 관측치만 이용해가지고 계산해요. 범위는 최대값, 최소값. 그 다음에 4분위수 범위는 3, 4분위수, 1, 4분위수 이 두 값만 이용해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예를 들어 어떤 대표값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밀집해 있느냐 또는 퍼져 있느냐, 이걸 갖다 살펴보는 게 아니라요. 그냥 단순하게 퍼져 있는 정도를 살펴보는 것이 이제 범위 또는 4분위수 범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대표값을 평균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흩어져 있느냐 또는 평균으로 얼마나 밀집되어 있느냐, 이걸 살펴보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분산은 거꾸로죠. 분산은 두 값만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료에 속한, 그 표본에 속한 모든 관측치들을 다 고려를 해요. 왜요? 편차를 구하고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산은 단순하게 얼마나 퍼져 있느냐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평균이라고 하는 대표값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흩어져 있느냐 또는 그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밀집되어 있느냐 정도를 나타내 준다. 그래서 분산을 많이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분산의 특징. 분산은 0보다 적을 수 없어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기 때문에, 제곱을 하면 어떤 숫자든지 제곱을 하면은 0이거나 0보다 큰 숫자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0보다 작은 수를 제곱해도 0보다 커지고요. 0을 제곱하면 0이죠. 0보다 큰 수를 제곱하면 또 0보다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 다 합치고 표본의 크기 스몰 n 마이너스 1로 다 나눠준 것이기 때문에 분산은 0보다 작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0은 될 수 있죠. 0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분산이 0이라는 소리는 어떤 경우예요? 모든 관측치가 동일한 값일 때, 예를 들어 33333 그러면은 평균은 3이고요. 분산은 빵이 됩니다. 왜? 첫 번째 관측치도 3,
편차 몇이에요? 3에서 평균 3 빼준 거 빵. 두 번째 관측지 3에서 평균 3 빼준 거 빵. 하다 보면은 다 빵이 돼요, 편차가. 그럼 그거 제곱해도 빵이고요, 전부 다. 합쳐도 빵이고요. 그다음에 스몰 n 마이너스 1 나눠줘도 마찬가지로 빵 0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산이 0인 경우는 언제냐? 모든 관측치가 동일한 값을 갖는다. 그래서 평균도 그 값이다 라고 하면 그때 분산이 0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그러면 분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걸 또 구하죠. 표준 편차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앞자 따가지고 스몰 s라고 이제 표준 편차는 표현을 합니다. 자,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에요. 그러니까 루트 씌운 거예요. 루트 씌운 거. 그게 이제 그 분산의 양의 제곱근, 표준 편차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그래서 모 표준 편차는 모 분산은 시그마 제곱인데요. 그놈의 양의 제곱근 루트 씌우면은 요 시그마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그래서 얘가 모 표준 편차이다. 그러니까 시그마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되어야 합니다. 표준 편차는 분산이 0보다 크거나 0보다 크거나 같은 값. 이듯이 표준 편차도 양의 제곱근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표준 편차는 모 분산에 루트 씌워준 거. 그다음에 요 표본 표준 편차 스몰 s는 표본 분산 s 제곱에 루트 씌워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 가지고요. 이건 해보시면 되니까 왜 표준 편차를 구하느냐? 분산만 구하면 되지. 뭐하러 또 표준 편차를 구해? 아까 분산은 단위가 원 자료와 달라요. 로우 데이터하고 단위가 달라져요. 제곱이 붙어버리죠. 근데 분산의 양의 제곱근을 하니까 그게 표준 편차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표준 편차의 단위는 원 자료의 단위와 같아집니다. 그러면 평균도 원 자료의 단위하고 같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도 원 자료의 단위하고 같아요. 그럼 단위가 같다라고 하면 그때는 더하기 빼기 뭐 이런 게 의미를 가져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단위가 다르다. 제 키가 175cm고요. 몸무게가 한때 70kg이었습니다. 그 둘을 합쳐요. 175 더하기 70 하면 245가 되는데요. 그게 무슨 의미를 가져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175cm 더하기 75kg. 그래서 숫자만 더한다 그래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단위가 같다라고 하면 그때는 더하기 빼기 그다음에 평균 내고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변이계수까지 하고 싶긴 한데요. 상당히 많이 지났네요. 그래서 표본의 분산하고 표본의 표준편차 계산하는 거 이것도 이제 실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